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간단하면서 빠르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지고 온 건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스타트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오늘부터 DSR 규제가 강제화로 제2금융권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1금융권이 지난해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고 싶어 대출을 더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정책을 준비했죠. 이거 빠르게 DSR 규제가 뭐냐부터 시작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뉴스 한 번들 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는 것처럼 DSR이 이 소득을 확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기존에는 이 담보를 보면서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신용 그리고 소득 그리고 연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까지 다 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요. 왜 이렇게 했냐? 정부가 그동안은 담보로 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자산값어치, 대출이 같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같이 늘어났으면 별 상관이 없었는데 담보랑 그러니까 주택담보, 이런 담보, 그리고 자산값어치, 대출 이런 거는 계속 증가하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규제를 만든 거예요. 소득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꼼꼼하게 하겠다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주택만 담보로 받던 게 소득과 상환 방식까지 봐버리니까 대출이 증가가 줄어들어요. 그거를 우리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가계부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한국은행 가계부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년도, 18년도 요 타이밍이죠. 요 때부터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대출 증가가 줄어들어요. 그쵸?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용잔액 이런 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증가는 속도가 낮아져요. 왜?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규제를 한 이유가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소득이 같이 늘어났으면 규제를 안 했는데 소득이 주니까 규제를 강화시킨 거고 소득이 줄어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증가가 꺾이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이상이 이미 돌파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꽤 있는데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냐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균치, 이 통계 기준으로는 당연히 소득이 늘어난 게 맞는데 가구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별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이거예요. 쉽게 61.3%가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인데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요? 정부랑 기업이에요. 정부랑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걔네들이 가게한테 돈을 주질 않으니까 그쵸? 가계소득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쉽게 가계소득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80% 이상을 찍어주면 소득이 3만 달러인데 와 얘네 가게도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구나 가게들도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걸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결국 가게들이 돈을 많이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월 소득을 보면 상위랑 하위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상위 20%, 상위 40% 돈 번 그런 계층들이 돈이 많이 벌려도 하위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걸로 계산이 되면 평균치로는 상위 40%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전 국민이 계산이 되는데 이는 돈을
부채 증가한 만큼 가계 증가가 이제 소득이 증가됐다고 평균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위 60%들은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났으니까 가계부채 대비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쉽게 너도 나도 같이 돈 벌어서 같이 이윤을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은 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데 일부 특정 상위 40%는 전혀 이상이 없이 가계신용이 이상이 없는데 하위 60%들은 가계 이 대출이 늘어난 만큼 자산값어치가 늘어난 만큼 대출이 이제 늘어났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해요. 제2금융권도. 사람들이 제1금융권이 막히니까 다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를 했는데 바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텀을 주면서 강화를 해요. 왜냐면 상호금융 같은 경우 보면 이미 DSR 이 기준이 160%나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시중은행들이 40% 정도 이런 상황이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죠. 이거를 단번에 줄이면 대출이 완전히 옥죄어져서 실제 빌려야 되는 사람들이 못 빌리니까 차근차근 이 안정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사도 한번 읽어보면 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카드사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을 해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 DSR 이 규제, 이 비중을 정부가 원하는 숫자대로 맞추려면 100명한테 빌려줬던 걸 이제는 확인을 해가면서 100명이 아니라 50명한테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또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제2금융권 DSR 시범 운행을 했는데 봐보니까 이 규제 문제점과 뭐 이런 게 확인이 돼서 느슨하게 해줬다라고 여기가 나오죠. 바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DSR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이 억제된다는 거는 다들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 정부가 DSR 규제를 아까 제가 왜 했다고 했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가계대출 그리고 자산값어치는 오르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거를 막기 위해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한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단점이 나타나는데 자산값어치가 지금도 여전히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린 만큼 원래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대출 규제가 이제는 그 소득 그리고 상환 방식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할 수가 있어요. 뭘 억제하냐? 자산값어치가 올랐는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옛날에는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투기 심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 있어서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DSR 규제가 결국은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은 대부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에도 문제가 발생돼서 대출 규제로 이 안정화를 깨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이거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2금융권 이 DSR 규제 스타트 이거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규제가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핵심이 뭘까요? 핵심 제가 꾸준히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대출이 늘어나고 자산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입,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면서 규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 DSR 규제를 만들고
이제 작동을 시켜봤더니 풍선 효과로 대출이 제2금융권에도 몰리자 아예 이제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시행한 거죠. 왜?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쉽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고도성장기 때는 대출이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산가보치가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대출이나 자산가보치가 늘어나도 소득이 그만큼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출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규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이게 뭐 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난 만큼 대출을 안정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산가보치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특히 강남부동산이 미친듯이 늘어나죠, 앞으로도. 왜? 있는 사람들은 더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자산가보치가 늘어나도 수입이 안 느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여기 자산가보치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수입이 안 늘었는데 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자 정부가 규제를 건 거고.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땐 핵심 팁이지만 강남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미 걸러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남의 기준에 소득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이미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강남부동산이 부실화되는 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강남 부동산이 아마 앞으로 꺼질 거다라는 얘기가 절대적인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강남 부동산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왜?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자산가부치, 강남부동산이 늘어난 만큼 고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규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게 강남부동산이 안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누르시면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소식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